자,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교시 때는 그 97페이지에 양가로 2번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까지 했고요. 그 내용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양가로 3번에 뭐 장기, 연불거래, 할부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전부 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딱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이해가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회계를 한번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읽어보시는데 나 회계 처음이다, 나 이거 좀 어렵고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 지금 드리는 부분만 듣고 그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만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할부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X1년 11월에 물건을 판매를 하면서 1억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제가 사온 거죠. 제가 사왔는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 1억 원을 지급하진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만 지급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원래 원칙은 뭐예요? 내가 지금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 뿐이지 1억 원짜리 물건을 샀으니까 1억 원의 기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거야. 일반적인 할부다 라고 했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할부라는 게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기간이 길어지면 그거에 대한 이자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사면 1억 원인데 2년 또는 3년, 길게는 한 10년, 더 길게는 20년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내가 지급하는 금액을 다 합쳐봤더니 지금 현재 1억 원이 아니라 1억 1천만 원이더라 라는 거야. 실제 지금 사면 1억이 맞는데 내가 할부해서 나중에 그 추가적으로 주는 돈까지 다 포함을 했더니 1억 1천만 원이더라 라고 했었을 때는 그 1억 원짜리 물건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의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1천만 원까지 그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 회계에서 이 기간에 대한 계산을, 이자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주제예요. 근데 우리 커리큘럼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자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시고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더 고민하실 이유는 없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그 내용까지 다 아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개념들이 하루 이틀 만에 완성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편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일단 할부에 대해서는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양가로 4번의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렇게만 기억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 읽으시면 좋고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교환도 딱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내가 A라는 그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는 B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 그 A라는 자산을 주면서 이 B라는 자산을 받았어요. 그랬었을 때 우리 회사 장부에 있는 이 A라는 자산이 빠질 거고, 그쵸? 그리고 그 회사의 B라는 자산이 우리 회사 장부에 B라는 자산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생기는 거냐면 이 회사에 가지고 있었던 이 B라는 자산을 우리 회사 장부에 얼마로 기록을 할 것이냐라는 거야. 그랬었을 때 항상 특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읽어보면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내 A라는 자산을 주면서 이 B라는 자산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B라는 자산을 내가 1억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자산 우리 회사 장부에 얼마로 기록을 해요? 1억 원으로 기록한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돈으로 준 게 아니라 뭐로 준 거야? 내 A라는 자산으로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칙은 뭐냐면 내가 준 이 A라는 게 도대체 얼마짜리냐라는 거야. 왜? B라는 자산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 A를 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된다. 내가 이 B라는 자산을 우리 회사에 구매를 했고 이 B라는 자산을 우리 회사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현금으로 기록을 할 텐데 하필 뭐로 지급을 한 거야? A라는 자산으로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A라는 자산이 도대체 얼마짜리였냐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게 이 A라는 자산을 주면서 오히려 내가 돈을 더 주는 경우도 있고 A라는 자산이 좀 더 싼가 보죠. 그죠? 반대로 B라는 자산을 받아오면서 나는 A만 줬을 뿐인데 이 사람이 B라는 자산이랑 같이 돈도 줘. 그랬었을 경우는 뭐예요? 이 B라는 자산이 싼가 보지. 그 정도의 개념이 숨겨져 있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 마인드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가로 5번 복구원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거니까 지난 수업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양가로 6번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굳이 모르셔도 되는 개념입니다. 양가로 7번 같은 경우에 주식 발행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 A라는 자산을 사왔어요. 이 A라는 자산을 사왔는데 내가 돈을 주면 되는데 우리 회사에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주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라는 자산 얼마냐라는 거야.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돼? 이 주식이 얼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왜? 내가 이 A라는 자산을 받으면서 이 주식을 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자산을 우리 회사 장부에 뭐라고 기록을 하면 된다? 그 주식의 가치. 주식의 시가로 기록을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 발행 또는 교부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시가다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9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체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하면서 얼마를 줬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0페이지 조금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100페이지 조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실무에서 소모품을 가지고 유형자산으로 기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비용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뭐냐면 내가 이 소모품을 구입을 했는데 소모품을 구입했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경비가 되는 건데 그 회사의 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비용으로 처리됐다라는 건 뭐예요? 즉 손익계산서에 즉시 인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 해에 이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식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으로 내가 이 소모품을 기록을 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유형자산은 도대체 어떻게 비용 처리가 되느냐라는 거야. 내가 이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 좋다 이거야. 근데 결국은 이 소모품을 내가 구입한 이유는 이 유형자산을 구입한 이유는 내가 이 영업활동에 따른 즉 이익에 따른 해당되는 비용인 게 분명한데 즉 여러분들 이런 거죠. 내가 이 기계 우리 회사는 기계장치를 1억 원 주고 샀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발생시켜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기계장치 1억 주고 사왔는데 그 해에 매출이 1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해 그 당기순이익이 얼마야? 매출이 1억이고 나는 다른 비용 다 없다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매출이 1억이고 난 기계장치 산 거 1억이야. 근데 이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은 매출 1억, 비용 0원. 이 사람 1억 벌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이상한데? 왜? 나는 분명히 기계장치를 샀거든? 이 기계장치를 산 이유는 뭐야?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거든? 이 매출에 따라서 뭐가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샀던 이 1억 원짜리 기계가 비용화 돼야 되는데 이 비용화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야. 그게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거야.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기계장치를 1억 주고 샀다. X1년도고 매출이 1억이에요. 근데 내가 기계장치를 1억 주고 구매를 했다 라고 했었을 때 X1년도에 만약에 이 1억 원이 아무런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X1년도에 이 사람은 그냥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감가상각이라는 건 뭐다? 내가 이 기계장치 1억 원이라는 유형자산이 있지만 이 유형자산을 뭐에 대비해서 매출에 대비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비용화 처리해서 없애 나가는 과정이다. 그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 회계적인 마인드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계장치 1억 원짜리 샀는데 이 기계장치를 평생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야. 내가 이 기계장치 1억 원 주고 산 거를 X1년도에 샀으니까 바로 1억 원 경비 처리를 하느냐? 그러면 X2년도에는 이 기계장치 안 쓸 거예요? X1년도에 1억 원이라는 경비 처리를 해버리는 순간 1억 원이 없어져 버리는 건데 이 기계장치에 대한 비용,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실제 이 기계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계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정확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뭐 공학 박사들처럼 야 실제 지금 기계장치를 이만큼 썼으니까 매출 1억일 때는 몇 점 몇 %고 이거에 따른 경비 이만큼 감가상각으로 인식하자 라고 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야 유형자산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감가상각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기계장치라는 걸 내가 평생 쓸 수 없으니까 그 일정 기간에 따라서 즉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내가 구매한 금액을 매출에 대비해서 비용화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교재를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00페이지에 이 감가상각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과제는 지금 파트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100% 다 설명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 유형자산에 대한 그 정의, 유형자산이 도대체 뭐였는지, 그쵸? 이 유형자산이라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유형자산이라는 건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다. 그리고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여기 다 써있잖아요. 감가상각이라는 건 이런 건데, 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재고자산과 비교했을 때, 재고자산이라는 건 감가상각이 없었었잖아요. 근데 유형자산이라는 건 감가상각이 있단 말이에요. 감가상각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기 있어요. 내용이. 근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유형자산에는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유형자산을 기억함에 있어서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어쨌든 자, 유형자산 한번 감가상각을 한번 봐볼게요. 유형자산을 내가 실제 사용하면서 어떻게 손상이라는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파손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 기계가 유형자산이 노화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물리적인 원인이나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줄 기능적인 원인에 의해서 어떻다. 효용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최근에 아이폰이 새로 나왔죠?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지 않는데 이번엔 좀 고민이 되더라고. 이번에 아이폰이 좀 이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아이폰 4를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4를 2년간 쓰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썼어요. 저는 이제 삼성
폰을 쓰는데 이렇게 그 회사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오피셜하게 이 녹화가 돼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 A사의 그 폰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만약에 그 폰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때요? 내가 이 핸드폰을 샀을 때 기분 너무 좋아. 그쵸? 거의 신주단지 모시듯이 어때요? 소중하게 모셔. 잘 때도 옆에다 살짝 놓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이 지났어. 그래도 아직 좋아. 뭐 사진 찍고 다양한 기능 보고 뭐 어플 깔고 너무 좋아요. 근데 한 달 지났어. 이제 그냥 그래. 그냥 내 핸드폰일 뿐이야. 그죠? 뭐 더 이상의 새로움을 추구하진 않아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어때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이라든지 또는 기능적이라든지 그런 원인에 의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그 효용 가치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이 기계장치를 1억 원 주고 샀잖아요. 우리 회사 장부에 기계장치 1억 원이라고 기록이 돼 있을 텐데 1년 뒤, 2년 뒤, 10년 뒤, 20년 뒤 정말로 이 기계장치 1억 원 주고 산 거는 맞지만 실제 가치가 1억 원이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과제에 힌트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볼게요. 자, 그 다음 단락에 일정 기간의 손익을 적절하게 계산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사용기간에 걸쳐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 실제 얼마나 효용이 감소되는지 실질적으로 측정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그 정도 떨어졌겠지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도대체 감가상각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는 것까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만 더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 2번. 자, 감가상각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방법.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100% 완벽한 금액이다. 완벽하지 않은 금액이다. 완벽하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뭐야? 최대한 그럴싸하게 하자라는 거야.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자라는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필요하다. 야, 그 감가상각 도대체 얼마를 기준으로 할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 기계장치 1억 주고 샀어? 그럼 이 1억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회계에서는 도대체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어떻게 하는지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내용 연소라는 건 뭐냐면 쉬운 내용이에요. 이 기계장치 몇 년 쓸 수 있어? 이것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거야. 이 기계장치요 10년 쓸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용 연수가 10년이구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감가상각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것은 다음의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요걸 예를 들었으니까 자, 이 1억 원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할 거냐라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 기계장치라는 애는 조금 특이해요. 뭐냐면 아이폰도 마찬가지잖아.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쓰다가 중고로 팔면 어때요?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 그 정도의 그 기업의 가치 또는 그 폰의 가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계장치 1억 주고 산 이 기계장치를 내가 아무리 쓰고 그때 당시에 시장에 판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 아까 10년 동안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10년 동안 쓰다가 그냥 시장에 팔아도 무조건 얼마를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자, 첫 번째, 내가 이 감가상각이라는 걸 얼마를 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었을 때 내가 구매한 요 1억 원으로 할 건지
그쵸? 그게 아니야. 야, 너 이거 10년 뒤에 팔아도 1,000만 원 받는다며. 그러면 그 1억 원 다 하면 안 되지. 왜 그 1억 원을 다 뭐 비용 처리할 거냐? 그건 좀 이상하잖아. 나중에 이 1,000만 원 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 1억 원 주고 샀지만, 나중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만 해야겠어요? 9천만 원만 해야겠다라는, 그것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다라는 거.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취득해서 이 기계장치를 1억 원 주고 취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을 얼마를 해야 된다? 이 1억 원에서 이 1,000만 원을 차감한 9천만 원만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용 연수라는 건 뭐야?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정확한 기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이 기계장치를 구매를 하면요, 저는 한 10년 정도 써요. 그 기업이 그 예측한, 그쵸? 그 기업이 통상적으로 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 10년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것이 내용 연수가 되는 거야. 10년 쓸 수 있구나. 그것이 내용 연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아마도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이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정액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액법이라는 건 뭐예요? 매년 균등한 금액을 감가상각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쵸?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기계장치 1억 원이고, 그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뭐 잔존가치라고 하거든요. 요 1,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될 건데, 아까 내용 연수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10년 동안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면 1년에 얼마만큼? 90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는구나. 이걸 뭐라고 한다? 정액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런 것이 감가상각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도 볼 건데, 여러분들 우리 재고자산에서도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재고자산의 단가 계산하는 거 조금 어려웠잖아요. 아무래도 뭐 숫자가 들어가고 계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어려웠는데, 그 파트 할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수험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수험생이 아니고 이거를 문제를 풀어서 꼭 정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까지 제가 바라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를 보고 그 재무제표에 금액이 나와 있을 때, 그쵸? 그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분명히 주석에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재무제표를 봤더니 감가상각비가 9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그 900만 원을 계산한 그 방법은 정액법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으면 주석에,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느끼셔야 돼? 이 회사는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구나. 내년에도 이 900만 원이 동일하게 인식이 되겠구나.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 방법,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같이 배울 건데, 그 감가상각 방법이라는 건 이런 게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구나. 제가 계산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계시면 돼요. 교수님이 저렇게 계산하는 건데 저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좀 중요한 내용 많이 했고, 사실상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에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를 봤었을 때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쌍두마차, 하나가 재고자산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유형자산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모르고서는 절대 그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에 유형자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유형자산하고 제가 1교시 때 말씀드렸지만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하고 투자부동산까지 해서 자산을 마무리할 거다. 그리고 나서 재무제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뭘 하게 될 거다? 재무제표 분석이라는 걸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남은 학기 계획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주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형자산의 정의, 유형자산이란 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러분들 생각을 물어보는 건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는데 유형자산의 어떤 특징 때문에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는구나. 이 세 가지를 정리하시는 게 이번 주 과제다. 아시겠죠? 자, 오랜만에 이렇게 또 화면으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들으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하셨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